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국제정세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을 모셨더니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속보로 나오는 얘기부터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했습니다. 보니까 수도 테헤란도 공격하고 다수의 핵시설을 타격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밝혔고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도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아무래도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란이 가장 영내에서 위협적인 그런 세력인데 이 부분에서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하면서 이란의 핵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안보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란의 저항의 축이라고 하고 있는 하마스, 그다음에 헤즈볼라, 하여튼 반군 등 거의 수장들을 다 폭사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의 팔다리 거의 끊긴 상태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의 지지를 받는 시리아에서도 반군이 득세하면서 또 거기서 세를 잃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란이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었고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 전쟁, 본토가 침공받은 거에 대한 평가도 받고 국내적으로 전쟁 때문에 눌러놨던 국내적 사법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대안으로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국내외적인 고려를 했을 때 이번이 적기다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공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 지금 수도까지 공격을 당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이미 보복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뭐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할 때 굉장히 정밀하게 타겟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시설과 핵 관련 시설만을 공습을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핵 과학자가 이제 사망자가 나오고 이제 사령관이라든지 이제 참모총장도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간인 피해가 크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통해 가지고 정밀 타격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란의 대응 수위도 고민이 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보복이라는 것도 대응 수위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처럼 드론이나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군 시설이나 어떤 여타의 관련된 시설을 공격하는 수순에서 어떤 대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 전면전으로 가기보다는 이란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이란이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5년에 JCPOA가 이제 체결되면서 제재 부분에서 좀 벗어나면서 이란 국내적으로 숨통이 트여 있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JCPOA가 이제 파기가 되고 제재가 굉장히 부과됐어요.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혼란이 부과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저항의 축이라고 했으는 이란이 영내에서 이스라엘에 대응해서 축을 이룰 수 있을 때는 이런 대외적인 이런 세력이 있는 건데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서는 얼마만큼 이란이 가혹한 대응 응징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군사력이 뒷받침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몰랐습니까? 처음에는 몰랐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저번에 속보 나오는 거 저도 봤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다, 통보를 받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습에는 미국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면 지금 밤에 새벽 시간에 공습이 이루어졌고 정확하게 사령관이라든지 참모총장이 머무는 곳을 정밀 타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의 모사드의 정보기관의 처벌이 뛰어나긴 합니다만 과연 그러한 부분에서 미국이 연관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조금 좀 연기가 피어오르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몰랐다고 생각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얘기를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모레입니다. 오는 15일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가잖아요. 취임 11일 만에
데뷔를 하는 거예요.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외교 라인이 정비도 안 된 상태인데 가겠다고 결정을 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거는 대한민국의 정상회의가 돌았다는 것을 하루빨리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6개월 동안 계엄 선포에 의한 탄핵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내적인 리더십이 부재가 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루어졌고 특히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국정 리더십이 사라지면서 상당히 큰 손실이 있었던 걸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정상회의를 막 가속화하면서 각국의 정상이 워싱턴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배제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그 리더십이 돌아왔고 한국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하루빨리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임한 지 2주 되지 않았지만 G7 정상회의가 거기에 개최가 되는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정상회의가 돌아왔다. 그리고 한국이 다시 돌아가서 주요한 세계적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전히 한국이 책임이 있고 뭔가 적극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행위자라는 걸 빨리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위성남 실장님께서 굉장히 바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쁘실 거다. 네. 아니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 또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뭡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번 그 G7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지역사회 전세계 보호, 그리고 평화 안보를 강화하는 것, 다른 국가의 간섭 및 국가 간 범죄를 대응하는 것, 자연재해, 산불 같은 자연재해를 공동 대응하는 것. 두 번째가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이런 거예요. 광물 공급망, 그다음에 인공지능, 여타의 경제 협력을 하는 부분. 세 번째 미래 파트너십 확보인 거예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뜻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거에다가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의 평화 협방을 지원하는 것. 굉장히 외교안보 통상 부분에서 주요 현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거기에서 충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캐나다가 이제 인식을 한 거죠. 특히 이제 그 에너지 안보라든지 디지털 전환,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어떤 제조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경제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경제력과 기술력은 상당히 주요 국가들로부터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 리더십이 돌아왔다는 걸 확인을 하고서 의장국인 캐나다가 이제 우리를 초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만나겠죠. 네. 만나기는 만나는데 따로 별도로 이 정상관 회동을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정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다자회의 계기에 약식 정상회담, 약식 양자 정상회담의 형식으로 추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그 기시다 총리하고 전화 통화를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간에 상견례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가 된다면 그걸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상견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신뢰를 쌓는 토대를 만들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약식 회담. 왜냐하면 다자회의 계기로 열리기 때문에 양자회담은 굉장히 그 장소도 협소하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30분 내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무 논의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만나셔서 어떤 교감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지금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네. 뭐 상견례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요거 정도는 좀 성과를 내야 한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케미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와 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상견례도 하시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칭송을 통해 가지고 칭찬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0분 정도밖에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미 실무에서 협상 조율을 통해 가지고 정상에서 확인하는 이런 단계만 있는데 이번에 시간이 워낙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할 때 강조했던 관세 배기도 뭐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좀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북한 문제도 우리가 꺼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은 좀 덮어놓고 좋은 그 케미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게 필요하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북미 대화가 좀 이렇게
부각되는 이런 그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노력을 취하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소통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메시지도 던지고 소통을 위해 메시지도 던지고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가 재개되는 그 과정에서 패싱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칭송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 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첫인상.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 짧은 만남의 숙제다. 네. 네. 이번 달에요. 큰 정상회의 또 있잖아요. 나토 정상회의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좀 고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또 러시아의 관계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갈까 말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로는 가는 쪽에 좀 무게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끝까지 고심을 할 거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그러니까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두 개의 굵직굵직한 다자 외교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회의를 참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7 같은 경우는 주요국이고 그래서 정상 간의 케미를 만드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 바쁜 와중에 가셨는데 이게 이제 한 열흘도 안 돼서 다시 또 이제 그 네덜란드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 산적한 과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게 너무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심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그 안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큰 고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우리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하고 제재도 동참을 하고 어떤 많은 그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더 나가지만 않는다면 악화시키면 않는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 지난 계속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몇 년을 갔는데 진보 정부가 들어오니까 이제 나토를 등한시하는구나, 이제 그 중국에 가까워지는구나, 러시아에 가까워지는구나 이러한 국내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포석은 약간의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일정. 그런 부분에서 과연 시간을 내셔서 가실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가시면 또 뭔가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대안이 있을지 이런 부분을 끝까지 고심을 하시고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가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뭐 기대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그 나토 회원국들, 유럽 국가들과의 그 어떤 그 협력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즉 한국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어떤 나토를 중시하고 한국과 유럽 동맹들과의 어떤 그 협력을 증대하겠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확인해 준 측면이 있죠. IP4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 아시아 태평양 주요 국가들이 초청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이제 초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경제라든지 외교안보 측면, 특히 방산 측면에서 협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제적 이해관계도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석하고 안 하고 해서 다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좀 더 살리면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정이 가장 큰 좀 변수다. 교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 초미의 관심입니다. 지금 7월 9일까지 뭐 유예가 안 되면 상호 관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이제 그 미국 측 양해를 구하고 좀 시간을 버는 그런 그 수순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협상팀의 교체가 불가피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전 협상팀으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의 그 진행 상황을 좀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충분히 양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스캇 베센트 그 재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국가들은 좀 유의하는 것에 있어서 열려있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그 G7 정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셨을 때 우리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만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 부분을 고려해달라 하면 굉장히 좋은 외교적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협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체계를 준비해서 무역수 적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인 비관세 장벽을 우리의 이익에 맞게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상호 관세라든지 풍법 관세를 갖다 인하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미국 측에 어떤
어떠한 기여를 통해서 미국 측이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그 계획을 전략과 방법을 세워야 될 거고요. 그런 걸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보다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실 때 뭘 주고 뭘 받을 거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하는 걸 보니까 중국에서는 히토류 공급을 카드로 쓴 것 같아요. 지렛대로 해서 협상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활용 카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꺼낸 카드 조선협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현실적으로 단기간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해군력 증강과 어떤 그 대양 패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해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선업에서 협력을 필요하는 것, 그걸 중국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카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지배력의 발휘, 즉 화석 연료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채굴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대내적으로 어떤 그 재원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 미국산 에너지를 보내서 영향력도 확보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에너지를 이용하고 자금을 대고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 일본, 대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또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이외에 방산 협력이라든지 여타 기술 협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얼마만큼 미국에게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고 전략적인 동반자인지를 강조를 하면 일본이 지금 협력을 하면서 자동차 품목 관세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하는데 그건 좀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인하하는 데 방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본보기를 삼아가지고 일본보다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카드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실 때 비관세 말씀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 얘기를 했잖아요. 경제 안보를 하나의 테이블에 놓고 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가능성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 얘기를 했지만 원스톱 쇼핑을 하게 되면 이게 논의의 대상이 넓어지고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협의를 통해서 빠른 성과를 홍보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측면, 즉 방위 관련된 부분은 따로 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표명한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 두 분야가 함께 가는 것은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될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우리 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미국 측과 따로 협상실을 만들어서 따로 협상을 하자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정상 차원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따로 접근하는 걸 통해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관세 협의는 이제 실적 기술적 협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고 주고받기 가능하지만 안보 협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것이 국내적 파장이 상당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가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차분하게 떨어뜨려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 미국 측도 충분히 거기에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 조정 얘기도 하잖아요. 그 안도 내밀까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져요? 최근에 피터 헤그스 국방장관이 이제 지난 4월에 얘기했던 임시 국방 전략 지침 이 부분을 이제 올 여름에 이제 풀 버전으로 발전시켜서 국방 전략을 발표한다고 했고 그 요체는 말씀해 주신 미국은 미 본토 방위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는 데 집중할 거고 그 이외의 지역의 위협은 지역 동맹국들이 맡아줘야 된다. 그걸 위해서 동맹국들이 방위 분담금을 늘리고 GDP 대비 국방비를 증액해야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 주둔 우리 주한미군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주둔 미군, 유럽 동맹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주둔 미군들이 어떤 재편성되는 과정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정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중요성,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어떤 감축이나 재배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주한미군이 주축으로 머물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정부도 협력을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감축하고 재배치를 하겠다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즉 플랜 B를 우리도 세워가지고 이제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중 관계에 대해서 미국 견제가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중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미국과의 균형은 어떻게 맞출 거냐, 이것도 숙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그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을 본 것 같아요. 예전 말씀하신 안미 경중이 있잖아요. 근데 안미 경미중 이렇게 그 타이틀을 뽑은 그 신문이 있어 굉장히 그 흥미롭게 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여전히 안보는 미국과 함께하는 게 맞고 우리 전략적 이익에 부합을 합니다. 근데 경제나 기술 부분이 이제 관건이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중국이 우리의 중요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함께하고 우리의 물건이 많이 팔려서 흑자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국 수출을 봤을 때 적자가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제는 중국이 값싼 그러한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어떤 값싼 물건을 만드는 그런 데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턱 밑까지 쫓아온 일부 분야는 추월한 그러한 기술 강국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부분을 중국 전문가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중 이런 부분보다는 경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이나 세해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전통무역은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담보해야 되지만 첨단 기술 핵심 분야에 있어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잖아요. 그거는 원천 기술을 미국받고 있고 주요 유럽의 선진국들이 일본과 더불어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함께 하는 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경쟁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만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경제나 기술 쪽에서도 미국에 더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 진보 정부에서도 등거로 얘기를 한다. 이런 거는 옛날 얘기고요. 미국 측과 훨씬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권을 한미동맹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토대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측에 더 가까워지고 일본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그러한 전략적 유연성, 뉴 노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정책 기조가 될 거고 그 부분을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 시작할 때 교수님께서 북미 관계 개선 조짐 말씀을 하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이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왜 거절한 겁니까, 북한은?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대화할 생각이 없으면 거부했다는 거를 표출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표출했다는 것은 이제 북미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북한도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적 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제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더 유리한 판으로 가야 되겠으니 일단 초석을 깔겠습니다. 이런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부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대로는 안 받을 테니 좀 더 우리한테 주세요. 이런 걸 메시지를 미국에 던지고 또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을 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의 대화에 나가려면 러시아의 관계가 중요하니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협력을 해서 협상을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출구를 모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잘 다독여서 우리가 협상에 나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이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침묵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우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제적인 움직임에도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올 준비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접촉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격려해주면 조만간 북미 간에도 좀 교착 상태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배경을 본다면 오바마 대통령을 굉장히 좀 싫어하고 좀 정적입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좀 이렇게 좀 그 감정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하시고 이제 그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이 이제 만나서 업무 인계하고 이렇게 덕담을 하시잖아요. 그때 국제 관계에서 꼽은 게 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북한 문제를 꼭 해결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가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도 좀 열의가 있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북한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가자 지구를 새로운 휴양지로 만들고 북한을 어떤 그 갈마 원산 지구를 개발해서 새로운 휴양지로 만들고 그래서 자신이 다른 그 전형적인 정치인들이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레거시를 만들고 싶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교감도 있고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일기 행정부 때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이 결렬이 됐긴 했지만 그 이후 나온 뭐 자서전이나 여러 가지 그 문헌들을 보면 그 미국 협상팀 중에서 가장 북한과의 어떤 협상을 진전시키고 싶었던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가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는 주변에 충성파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출범하기 전부터 러브콜을 보내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이란 같은 경우를 봐도 사실은 이란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굳이 올해 JCPO를 했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랬을까 했을 때 다른 여타의 중요한 외교 사안들이 진전이 더디니까 이란 문제도 건드려서 좀 성과를 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이 사안들이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북한 문제를 해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그러면 그러한 어려움을 좀 돌파하는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고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북한은 미국하고 직접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에게 여지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자 회담, 남북미 회담을 봤을 때 북한과 미국이 그냥 둘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중간에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소통도 좀 잘 되고 입장이 달라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서로.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 그거를 또 평이한 언어, 이해관계로 전환해 줄 그 중재가 필요한데 그게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과연 이번에 중재자 역할을 과거처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러시아가 대안으로 떠올랐고는 있습니다만 한국만큼 러시아는 북미 대화의 재개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와 한러 관계의 어떤 그 관리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와 함께 어떤 적극적인 또 다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